안녕하십니까. 평택촌놈 주식TV 봉수선생 이강민입니다. 2019년 7월 21일 무료 야간 방송을 오늘도 녹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녹화로 진행을 하겠고요. 기존 방송 순서에 맞추어서 그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주 특징주부터 살펴보고 그리고 추천주 리뷰, 시황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특징주는 두 가지 종목을 골라봤어요. 먼저 GV입니다. GV 금빛이었죠. 금빛이 잠깐만요. 금빛이 이게 상호가 바뀌었는데요. DB라이텍, DB라이텍입니다. 어쨌든 이게 지금 GV라는 상호로 지금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움직임이 좋았어요. 그런데 이 종목은 그 LED 관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뭔가 움직일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었는데 주가가 움직였어요. 자, 중요한 건 최근에 그 움직임이 괜찮았다는 거예요. 이 종목을 계속 관찰을 했었는데 이날 주목을 했었고요. 가격 메리트가 확실하게 발생을 했죠. 그래서 저점이 어딜까 고민을 했는데 최근 움직임을 보면은 저점을 기록했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지수가 불안하기 때문에 사실 특별한 호재가 없으면 밀리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을 추천할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확 튀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특별한 이슈는 없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또 어떤 거래소에서 뭔가 경고 조치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공시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뭐 그렇다 해가지고 뭐 벌점을 부과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 것과 상관없이 단기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그 차트상의 흐름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여기에서 뭐 크게 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좀 상황이 애매해요. 그래서 일단 그 특별한 이슈가 있지 않기 때문에 좀 관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주의 특징적인 움직임, 그리고 차트상으로 이렇게 급락하고 나서 저점을 기록하고 나면은 한 번씩 반등이 나와요. 왜냐하면은 이 위에서 물려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씩 이렇게 반등을 시키는데 뭐 그 정도의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일단 조금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인트로메딕인데요. 인트로메딕은 이번 주에 조정이 조금 컸죠. 이 종목은 한때 흐름이 굉장히 좋았었어요. 캡슐 내시경 관련 이슈로 흐름이 굉장히 좋았었죠. 그런데 최근에는 바이오가 좋지 않기 때문에 움직임이 좀 좋지 않죠. 바이오만 괜찮다고 하면 지금 정도면 가격 메리트 충분하거든요. 조정 충분히 받았고요. 그리고 직전 저점 부분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가격적으로는 충분한데 바이오가 조금 움직여주면 좋은데 바이오가 너무 약해요. 제약업종 한번 보실까요? 제약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이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조금 지금은 뭐 접근하기에는 좀 애매한 그런 상황이고요. 바이오가 반등을 해준다고 하면 이런 종목도 한번 들어가 볼 만하죠. 가격 메리트가 있으니까. 어쨌든 뭐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네, 이번 주 추천주 리뷰는 인버스입니다. 지난주에도 인버스였는데요. 인버스는 지난번에 풀로 채웠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없는 분들은 매수 들어가라고 금요일에 전략을 전달을 했어요. 그리고 인버스 없는 분들은 지금은 들어가야 돼요. 뭐 결과를 떠나서 100원 단위로 한 3차 정도 분할 매수하면 되거든요. 3차까지 올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는데요. 어쨌든 2차까지만 와도 성공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어쨌든 인버스는 들어갈 기회고요.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수익이 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인버스는 관심을 좀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시황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반등을 했어요. 지난주 금요일이 여기였었죠. 그래서 반등을 했었죠. 금요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네요. 금요일 2086으로 마감했는데 2094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번 주에 좀 흐름이 재밌죠. 월요일, 화요일까지 반등이 나왔고요. 월요일은 좀 약했고 화요일날 반등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수목이 급락, 그 다음에 금요일에 급등, 이런 흐름이 나왔는데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약했어요. 지난주보다 하락 마감하면서 상당히 약한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코스피가 이렇게 반등하고 코스닥이 약했는데요. 이제 대형주에서 좀 차이가 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가 강했죠. 특히 전기전자가 좋죠. 전기전자가 강했어요. 전기전자가 강할 만한 상황인가, 그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어쨌든 전기전자가 강하고
또 화학, 그리고 금융, 이런 쪽에서 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반등했는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제약업종이 무너지고 있으니까 반등할 수가 없어요. 시가총액 면에서 워낙 크거든요. 그래서 자, 지금 이제 시가총액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코스피는 이게 시가총액별로 분할한 건데요. 전기전자, 그리고 화학, 금융, 이게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 반등이 나오면은 결국 지수가 반등이 나와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제약이 가장 중요한데 제약이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흐름이 좋지 못합니다. 다른 뭐 업종들도 특별하게 그렇게 강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런 차이로 지수의 이번 주에 차이가 발생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전기전자가 가면은 결국은 반등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 흐름이 나왔어요. 뭐 그 정도 흐름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수급을 보면은 외국인들이 역시 최근에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거 있죠. 외국인 선물 수급을 보자. 단기적으로 외국인 선물 매수가 많이 들어왔어요. 한 4만 계약 정도 들어왔는데 금요일에 또 빵 이렇게 튀어주면서 반등이 나왔었죠. 근데 수요일, 목요일, 특히 화요일, 수요일에 대량 매도가 나왔죠. 월요일은 매수가 들어왔고요. 차트 한번 보실까요? 자, 월요일 매수 들어오고 그 다음날 이제 효과가 나왔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월요일, 화요일까지는 약간 수급적으로는 애매했어요. 근데 수요일 날은 대량 매도 나오면서 하락했고요. 금요일 날은 또 대량 매수 나오면서 급등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선물 수급을 봐야 되는데요. 최근에 선물 매수 그 흐름을 보면은 수급적으로 어떤 지수 때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조금 여기 지수에서 2050이 무너지면 안 돼요. 선물 지금 상태에서는. 그래서 이쪽이 좀 버티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선물만 보면은 조금 더 반등할 수도 있습니다. 2100선을 돌파를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제 한국 시장이 워낙 약하기 때문에 가능성은 반반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현 상태는 그렇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의 선물 수급이 중요하다는 말씀은 드렸죠. 그게 지금 단기로는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미국 시장이 버티는지가 중요해요. 미국 시장이 지금 어쨌든 고점에서 머물러 있거든요. 크게 빠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대감을 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FOMC까지 금리 인하 관련 그 이슈를 가지고 미국은 버틸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인접해서는 거의 이제 다가가서는 그 이전에 좀 빠질 가능성도 있는데요. 최소한 다음 주 정도까지는 미국이 버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국 시장도 조금 버티고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은 있는데요. 어느 정도 좀 한계에 다시 또 다가온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큰 기대는 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지금 역시 수급, 외국인 선물 수급, 그리고 외부 변수로는 뭐 주식시장 냅니다만은 미국 시장, 그리고 원달러, 이런 게 중요하죠. 원달러가 이번에 좀 내려갔죠, 금요일에. 그러면서 역시 지수가 반등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줬어요. 미국이 금리 인하 가능성이 계속 내비치는데 금리를 한꺼번에 0.5% 하락할 내릴 수도 있다. 그러면서 달러 가치가 희석되겠죠. 그러다 보면은 뭐 원화 가치가 조금 상승할 수 있는데 뭐 그건 이제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다고 봐도요. 한국이 이미 금리를 내려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큰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미국이 이렇게 많이 내리면 한국도 따라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 원화 가치가 좋아질 일은 없어요. 전반적인 상황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하고 계속 마찰이 있는데 일본의 어떤 그런 그 흐름,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좀 좋지가 않죠. 그런 것들이 좋지 않고요. 일본이 지금 반도체를 노리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이 지금 이제 가장 아킬레스건이죠. 마지막까지 좀 버틸 수 있는 그런 요인이 결국은 반도체인데, 반도체 쪽이 무너지면은 결국은 끝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역시 전반적인 경기 흐름이 좋지 않게 되니까 그때는 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품목이 또 늘어날 수도 있으니까 그때는 전방위적으로 늘어나는 것이죠. 어쨌든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압박을 줄 가능성이 높고요. 외국인들은 뭐 분석이 굉장히 빠르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한국이 굉장히 불안하게 보일 겁니다. 왜냐하면은 한국의 어떤 그 여러 가지 흐름, 지금 이제 북한하고 흐름도 있습니다만 북한하고 이제 사이가 좋아지는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불안감을 줄 수 있는 요인이다 볼 수가 있겠고요. 결국은 복합적으로 어우러졌어요. 그리고 이제 일본이 이렇게 나오는 건 한국의 어떤 경제에 대한 것들,
마음 먹고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지금 상당히 조금 불안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주식시장 내적으로 보면은 지금 한국은 추세가 좋지가 않아요. 추세가 어쨌든 길게 보면 무너졌지 않습니까? 작년 고점에서부터 그리고 작년 말까지 하락했다가 작년 말부터 이제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꺾이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수급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수급을 보면은 작년 자 1월 30일 정도 되겠죠. 30일부터 12월 말일까지 한번 보실까요? 코스피 수급을 자 한번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매도를 했죠. 거의 뭐 9조 가까이 매도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빠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거의 600포인트 이상 빠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 12월부터 12월 한 24일 정도 되겠죠. 여기에서부터 현재까지 한번 보실까요? 2019년인데 예. 보시면은 지금 외국인들이 거의 뭐 7조 정도 매수했죠. 한때 이제 8조 가까이 매수했었는데 자 5월 8일까지 8조 가까이 매수를 했죠. 한번 보실까요? 5월까지 이제 매수를 했는데 지수가 이제 그 전에 반등하다 꺾였죠. 반등한 크기를 보면은 자 하락할 때는 600포인트 이상 하락했죠. 600 한 30포인트 될 겁니다. 그런데 상승할 때는 저점에서부터 얼마나 됩니까? 300포인트도 안 돼요. 그래서 200 한 70포인트 정도 되는데 그만큼 이게 힘겹다는 거예요. 반등하는 게. 하락할 때는 이제 고점에서 쏟아지는 흐름이라서 뭐 더 하락할 수도 있었습니다만은 단순히 수급적인 걸 계산했을 때는 그래도 최소한 이 정도 매수가 들어갔으면은 한 2450 정도 이렇게 이제 이 단순 수치로 비교하면 그 정도 나와야죠. 근데 전혀 못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힘겹다는 거예요. 매수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들어와야 돼요. 뭐 외국인 기관이 동시에 매수를 해주면 좋겠지만 외국인들이 매수를 어마어마하게 하거나 기관이 또 엄청나게 매수를 하고 뭐 개인이 매도하거나 이런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게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당히 힘겨워요. 결국은 지금 수급이 어떻습니까? 외국인들이 여전히 작년 12월부터 7조 정도 매수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수가 2000선이 무너지려고 그러죠. 이건 수급에 대한 것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시장 자체적인 흐름 자체가 무너졌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이 진짜 이제 미국계나 이제 유럽계 외국인들이 과연 매수를 해주느냐 그런 부분이 중요한데 그럴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수급적인 흐름만을 봤을 때는 결국은 추세가 꺾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단기에 대한 고민이 좀 될 뿐이지 추세적으로는 어렵다고 봐요. 뭐 여기 다시 돌파하고 가기가 어려워요, 사실상. 그래서 단기에 아무리 가봐야 2150 돌파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흐름인데 사실상 2100선을 돌파한다고 하면 다시 한계 정도, 뭐 한계가 온 그 정도 흐름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주식시장 자체적인 흐름 자체는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흐름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을 했었죠. 일본 문제가 지금 발목을 잡고 있어요. 이게 장기화되면은 한국 정말 큰 타격입니다. 최근에 반도체 가격이 25% 정도 올랐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 가지고 있는 이제 재고 물량 같은 경우에는 비싸게 팔 수가 있겠죠. 그런데 생산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생산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요청을 했대요. 한국과 일본 문제에 대해서 개입을 해달라. 중재를 하라는 거죠. 일본한테 니들 그러지 마. 한국하고 제대로 무역해. 그렇게 얘기를 해달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양국 정상이 원하면은 개입을 하겠다고 할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한국은 원하니까 일본이 원해야지 개입을 하겠다는 것인데 일본은 뭐 그럴 필요가 없죠. 일본은 계속 시간만 끌면 한국한테 계속 불리한 상황인데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한국의 지금 정부의 태도를 봐가지고는 절대로 일본한테 굽힐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정부 스타일이 그렇고요. 그리고 지지 기반이나 이런 쪽에 신뢰를 잃어버려요. 그 일본한테 고개를 숙이게 되면. 그러면 최소한 자기 그 본인들의 지지 기반도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이죠. 어쨌든 뭐 정치적인 부분인데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개입할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자 이게 반도체 쪽이 이제 그 지금 현재 상태에서 메모리 쪽에
세계 기업들이 거의 이제 그 과점 그 형태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 근데 마이크론은 미국 기업이지 않습니까?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어려움을 겪으면 어느 나라가 이득을 볼까요? 당연히 어느 기업일까요? 그러면 마이크론이 결국 뭐 감산하니 어쩌니 저쩌니 하는데 제품만 제대로 생산하면은 그쪽이 이득이 가는 거예요. 그게 뭐 기술력에 조금씩 차이가 있겠죠. 제품에 이제 삼성전자가 제일 앞서가고 뭐 하이닉스가 뒤따라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좀 차이는 있다고 하더라도 마이크론이 결국은 이익을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면은 이런 상황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뭐하러 중재를 합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뭐 갑자기 뭐 머리가 어떻게 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굉장히 이익을 따지는 대통령인데 아마 속으로는 아베를 칭찬하고 싶을 거예요. 아우 잘하고 있어. 니들 계속 그렇게 해. 그리고 좀 당분간 계속 그렇게 해라. 그래야 우리 기업들도 좀 좋아지고 그럴 거야. 그러면서 아마 칭찬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 트럼프 대통령이 개입할 가능성은 좀 떨어진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이제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 김정은 위원장하고도 자주 만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도 자주 회담하면서 북한 문제도 잘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편을 들어줄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뭐 문재인 대통령 편을 들어주든 말든 본인이 원하면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그 뜻대로 가져갈 수 있는 그 대통령이에요. 미국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 국가 뭐 원수든 뭐든 그 눈치를 볼 일이 없어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그리고 어느 나라도 눈치를 보지 않습니까? 러시아나 뭐 이쪽도 눈치를 안 보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뭐 러시아 눈치는 뭐 보는지 안 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편을 들어줄 가능성, 뭐 중재를 할 가능성이 좀 떨어진다고 보고요. 일본에서 원하는 뭐 제3국의 중재안 이건 결국은 과연 한국 대법원에서 판결했던 그 위안부 판결이나 이게 맞는지 거기에 대한 이제 유권 해석을 내려달라는 그런 건데 결과적으로 한국이 불리하죠. 왜냐하면은 이미 박정희 정부 시절에 일본과의 어떤 분쟁, 일본이 일제강점기 때 저질렀던 그런 문제들에 대한 것들을 모든 걸 거기를 합의를 하면서 돈을 받아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가 간의 어떤 합의가 이루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걸 다시 뒤집는다는 건 어떤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용인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도 너무나 잘합니다. 그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한국으로서는 제3국의 중재안을 수용하기가 어렵죠. 그런 면들을 봤을 때는 역시 여러 가지로 지금 이 상태가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한국 정부에서는 좀 미국 쪽에서 나서줬으면 좋겠지만 그럴 가능성도 떨어지는 그런 상태고요. 어쨌든 이게 조금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요. 뭐 단계에 해결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확률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 좀 지속되면서 아무래도 경제면이나 그리고 증시면이나 이런 쪽에 좀 어려울 가능성이 크고요. 또 다른 분야로까지 파생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하다.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장기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는 외국인들의 수급적인 이탈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가속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쨌든 추세는 좋지 않게 본다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단기적으로는 선물적 흐름에 좀 주목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수는 여기서 위로 가면 이제 버거워요. 2100선을 혹시라도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버겁습니다. 결국은 그러면 고점이거나 고점 근처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많이 가봐야 뭐 2110 정도 보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근데 가능성이 그렇게 뭐 아주 크다 그렇게 보기도 어렵죠. 그리고 하락하면 위험해집니다. 2050선 이탈하면은 결국은 2050선 다가가면서 이탈했다. 그때는 조금씩 속도가 빨라질 수 있고요. 2000원 이탈하면 그때는 쭉 밀려버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지수대에 따라서 잘 대응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은 어쨌든 관리가 필요하다. 뭐 이 말씀 한마디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무리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지금 적당히 종목 움직이는 것들 매매나 하시고 무리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나 이런 쪽도 뭐 반등이 나올 만큼 나왔죠. 네, 그리고 미국 시장도 너무 가격에 대한 부담이 있고요. 뭐 버티기는 할 것 같습니다.
북한 같은 경우에는 또 나중에 뭐 어떤 또 갑자기 약재가 발생할지 모르니까 어렵습니다. 그리고 역시 지금은 미국 같은 경우에 좀 버틸 가능성이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재만 안 부리면 돼요. 갑자기 또 뭐 무역 전쟁을 언급한다거나 또 이란하고 갑자기 뭐 이란을 전쟁 분위기를 만든다거나 그러면은 좀 어려운데요. 아직까지는 그 정도는 아니니까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저번에 이란 공격 준비까지 끝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이번에 이란이 그 영국 원유선 두 개를 억류시켰다가 하나는 풀어졌다고 그러는데 이란도 좀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아요. 언젠가 한번 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불안 요인이라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계속 가기에는 부담스러운 국면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목인데요. 지금은 이제 단기적으로 좀 5 테마가 조금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고요. 그리고 또 일본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니까 이 관련한 종목 중에서 좀 찾아서 단기 매매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5G 테마하고 일본 관련주 뭐 이 정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지수에 대해서는 뭐 계속 가기는 어렵고요. 이렇게 버틸 때 적당히 이용해서 매매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거의 뭐 한계 구간에 온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상황이 조금씩 뭐 변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건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단기적으로 다음 주에는 좀 버틸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게 버티는 기간이 얼마나 될지는 장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흐름을 봐가지고 지금은 2100선과 2050선 여기 거의 이제 단기 박스권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위로 가면은 결국은 내려와요.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아래로 가면은 다시 반등할 가능성은 떨어집니다. 그렇게 보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019년 7월 21일 무료 방송 오늘도 녹화로 진행을 했고요. 오늘 순서는 다 마쳤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